안녕하세요, 박작가방입니다. 이번에 다룰 영화는 존 허선드미 감독의 1991년작 양들의 침묵입니다. 많은 분이 아시다시피 이 작품은 원작 소설이 있습니다. 바로 1988년에 작가 토마스 해리스가 쓴 동일 제목의 작품입니다. 저는 두 작품 모두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리뷰는 영화의 비중을 두고 만들었고 부분적으로 소설과 시나리오도 같이 다룹니다. 맨 처음 이야기할 건 이 작품의 큰 구조입니다. 영화 양들의 침묵의 두 축은 FBI 수습요원인 클라리스 스탈린과 식인을 하는 한니발 렉터 박사입니다. 두 인물은 소설과 영화 모두 동일하게 총 4차례밖에 만나지 않지만 그 만남을 통해 두 인물이 각기 다르게 변화하는 것이 이 작품의 큰 구조입니다. 한니발 렉터와 클라리스 스탈링은 내적, 외적으로 정반대의 캐릭터입니다. 조금 더 풀어 이야기하면 한니발 박사의 경우 외적 움직임이 완전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는 정신병원에 갇혀 있고 영화 중반에 이르면 아예 전신이 결박됩니다. 반대로 클라리스는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외적으로 끊임없이 움직이는 캐릭터입니다. 이 작품에서 클라리스 스탈링을 카메라로 찍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녀의 움직임을 뒤에서 따라가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멈춰있는 그녀를 정면에서 주시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 두 방식이 절묘하게 합쳐지는 지점이 영화 안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클라리스 스탈린 캐릭터와 영화 클라이맥스를 다룰 때 자세히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이야기할 건 이 움직임엔 방향성이 있다는 겁니다. 영화 속에서 그녀는 끊임없이 아래로 내려가고 다시 올라옵니다. 올라간다는 것은 신체의 움직임으로 표현되지만 여기엔 다양한 함의가 있습니다. FBI 수습요원에서 정식 요원이 되는 승진의 의미도 있고 작품 속 배경인 80년대 초반 대부분 남자들로 구성된 FBI 집단 안에서 여성인 클라리스가 자기 자리를 잡아간다는 의미, 무엇보다 이 작품의 제목이자 핵심 텍스트인 양들의 침묵, 즉 어린 시절 트라우마로 양들의 울음소리를 듣는 그녀가 그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의미 또한 포함합니다. 즉 클라리스 스탈링은 외적으로는 자유롭지만 내적으로는 어린 시절 겪은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멈춰있는 캐릭터입니다. 반면 한니발 박사의 경우 비록 몸은 결박돼 있지만 정신적으로는 누구보다 주체적이며 자유롭습니다. 즉 이 작품은 내적으로 결박된 클라리스와 외적으로 결박된 한니발이 버팔로빌이란 하나의 사건을 해결하며 각기 다른 결박에서 벗어나는 구조입니다. 보통 이런 식의 작품은 한니발 박사와 클라리스를 적대적인 관계로 두는 반면 이 작품의 경우 둘이 맞서는 구조가 아니라 제3의 사건을 같이 해결한다는 독특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둘의 표면적인 관계는 FBI 요원과 식인살인마지만 실제로는 도움을 구하는 자와 도와주는 자, 환자와 심리치료사로 관계의 다양한 층위가 존재하고 이런 점은 작품을 깊이 있게 합니다. 앞서 저는 주인공 클라리스 스탈링이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오는 인물이라 말했습니다. 이는 오프닝 시퀀스부터 드러납니다. 주인공이 카메라를 향해 다가오는 오프닝은 헐리우드 초기 영화 때부터 사용된 방식입니다. 특히 여러 서부 영화는 주인공이 어떤 마을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사건을 해결하고 떠나거나 정착하는 구조입니다. 이는 현대 영화에서도 여전히 사용되는 방식으로 정이삭 감독의 2020년작 미나리도 같은 포맷입니다. 양들의 침묵은 여기서 아래에서 위라는 방향성까지 부여합니다. 훈련장 팻말은 다소 노골적으로 앞으로 그녀가 거쳐야 할 상황을 암시합니다. 이후에도 이 작품은 일관되게 그녀를 지하 감옥이나 창고, 최종 목적지인 버팔로빌 집 지하실로 그녀를 내려가게 하고 끝내 다시 올라오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작품을 조금 다르게 감상하는 방법은 클라리스 스탈링의 움직임과 이동 공간을 중심으로 분석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작품 초반 클라리스는 연속해서 세 남자를 만나기 위해 그들의 공간에 방문합니다. 첫 번째는 FBI 국장 잭 크로포드이고 이후 칠튼 박사, 한니발 렉터 박사를 차례로 만납니다. 자세히 보면 이 셋을 보여주기 위한 방식, 즉 시나리오의 골조는 동일합니다. 쪼개어 보면 이렇습니다. 클라리스가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 그 인물의 개인 공간으로 들어간다.
그와 만나 대화한다. 이 만남은 클라리스의 다음 행동으로 이어진다입니다. 이 동일한 구조는 인물이 바뀌면서 씬마다 다르게 기능합니다. 처음 방문하는 FBI 국장 크로포드의 사무실부터 보겠습니다. 이 공간은 온통 버팔로빌 사건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이런 공간 묘사는 크로포드가 무엇에 몰입해 있는지 보여주며 클라리스를 렉터 박사에게 보내는 표면적인 이유가 심리검사지를 전달하기 위해서지만 진짜 이유는 버팔로빌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치튼 박사의 공간은 훨씬 어둡고 필요 이상의 넓은 책상과 벽엔 기괴한 그림이 붙어 있습니다. 마치 낡은 저택 혹은 폐교처럼도 보입니다. 앞서 크로포드의 방은 백색광을 사용해 안정적인 느낌이 들었던 반면 치튼 박사의 사무실은 자연광이 완전히 차단되어 훨씬 어둡습니다. 벽에 걸려있는 그림으로 그의 내적 상태를 간접적으로 알 수 있고 아마도 역대 병원장 혹은 그만한 권위를 가진 이들로 보이는 초상화를 걸어둠으로써 그에게 권위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추측할 수 있습니다. 클라리스를 대하는 태도도 다릅니다. 크로포드 국장은 자신이 앉은 뒤 클라리스에게 앉으라 권하며 권위와 친절을 같이 보여주지만 치튼 박사는 대화 내내 그녀를 자기 앞에 세워두며 지위를 과시합니다. 촬영도 좋습니다. 클라리스와 크로포드의 국장 거리는 가깝진 않지만 어느 정도 친밀감을 느낄 수 있는 거리입니다. 대화씬의 시선도 일치합니다. 반면 치튼 박사와의 대화씬은 거리가 훨씬 멀고 앉아있는 치튼은 클라리스를 정면으로 바라보지만 서있는 클라리스의 시선은 틀어버리면서 노골적으로 이 둘이 씬 안에서 붙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OS 쇼트의 사용도 다릅니다. OS 쇼트는 기본적으로 대화씬에서 인물 간 연결에 중점을 두는 쇼트입니다. 크로포드 국장과의 대화씬에선 적절히 OS 쇼트가 사용되지만 치튼 박사와의 대화에선 OS 쇼트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한니발을 만나기 위해 지하 감옥으로 내려갔을 때 두 인물이 신체적으로 무척 가까운 투샷이 있지만 이 또한 철창을 걸거나 붉은 조명을 사용하여 둘의 친밀감보단 거부감이 부각됩니다. 실제로 나누는 대화도 무척 거북합니다. 치튼 박사는 안주머니에서 이전 한니발에게 공격당한 여자 간호사 사진을 꺼내 보여주는데 바꿔 생각하면 그는 그 사진을 늘 정장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기괴한 인물입니다. 자, 이제 한니발 렉터 박사와의 대화씬을 보겠습니다. 이 씬은 정말 좋습니다. 앞서 두 인물과 포맷 자체는 같습니다.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건 각 인물의 개별 컷을 보여주고 난 뒤 둘의 대화가 OS 쇼트로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즉, 두 인물은 시작부터 개별적인 존재가 아닌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원래 소설에선 한니발 박사의 감옥은 앞쪽은 쇠창살로 돼 있고 내부에 나일론 그물로 또 하나의 장벽이 있다고 나옵니다. 이 작품의 시나리오에서도 이는 그대로 차용됐지만 촬영을 하며 둘의 관계에 집중시키기 위해 투명한 방범 유리로 바꿨다고 합니다. 이어지는 장면은 감독이 이 씬의 긴장감을 얼마나 섬세하게 만들고 있는지 보여줍니다. 한니발이 클라리스의 신분증을 확인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가까이, 더 가까이라고 말하면서 그녀를 자신의 쪽으로 오게 합니다. 이제 클라리스는 앞서 두 남자보다 훨씬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만약 방범유리가 없었다면 그녀는 공격당할 수 있는 위치에 있고 영화를 보는 관객 입장에선 방범유리는 투명하기에 이 둘 사이 아무 장애물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 씬의 앤서니 홉킨스의 연기는 워낙 유명하고 훌륭하지만 조디 포스터도 정말 좋습니다. 그녀는 겁먹은 짐승처럼 보이는 연기를 하며 동시에 자신이 겁먹었다는 것을 숨기는 연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대사는 한니발 렉터가 어떤 인물인지 보여주는 중요한 대사입니다. Sit, please. 그러니까 앞서 두 명의 남자 캐릭터와는 다르게 한니발은 상대를 먼저 앉게 하는 사람인 겁니다. 실제로 소설과 영화 모두 그는 무례를 가장 싫어하는 인물입니다. 하지만 이 씬을 조금 더 살펴보면 단순히 그가 매너만을 위해 그녀를 앉힌 게 아님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씬에서 그는 앉지 않기 때문입니다. 앞서 두 인물은 모두 클라리스 앞에 앉아 있었고 자연스럽게 그녀가 그들을 내려다보는 구도였다면 이 씬은 정반대입니다. 여기에서 OS 쇼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쇼트 안에서 어깨가 걸리는 인물의 비중이 과도하게 넓습니다. 당연히 여기서 오는 효과는 둘이 무척 가까운 거리에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 거리감은 대화 방향에 따라 양가적인 감정을 일으킵니다. 둘의 대화가 순조로울 땐 친밀함이 느껴지지만 반대의 경우 이 OS 쇼트는 몹시 불편합니다. 그리고 이 씬은 그 두 감정을 모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씬에서 한니발 렉터 박사가 매력적인 건 배우의 연기가 뛰어난 탓도 있지만 감독이 클라리스보다 한니발을 보여주는데 더 집중하고 있는 탓도 있습니다. 실제로 각 인물이 가져가는 컷수, 러닝타임은 비슷하지만 클라리스의 앵글은 큰 변화가 없는 반면 한니발을 잡는 앵글은 그의 감정에 따라 여러 형태로 바뀝니다. 다시 말해 이 씬의 액션은 한니발이며 그 액션에 반응하는 것이 클라리스로 보입니다.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2부에선 이 작품의 주요 인물 중 3인을 추려서 그 캐릭터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